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뭐 초유의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정말 격변이 많았던 대선 같아요. 이 선거 2달 전에 후보가 교체되기도 하고 그 결과 또 흑인 여성 후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전 대통령이 또 재출마하는 것도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2차례 암살기도 있었고 피도 받고 우리가 그래서 뭐 엄청난 대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선을 보면서 또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남의 나라 대선이 아니고 워낙 미국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혹은 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두 후보의 정책적인 차이도 상당히 크고 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선거 결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각시 말씀 나눌 분들은 저희 EAI의 미국의 미래 연구팀이라고 해서 벌써 저희가 한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매달 만나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런 공부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미대선 분석을 일단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인데 그 향후 전망을 우선은 이 미국에 대한 전망을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주는 함의나 한국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연구진에서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8분이서 표를 던졌는데 6대2로 표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6위 해리스, 2가 트럼프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맞췄고 3분이 틀려서 맞춘 분한테는 어떻게 해서 맞췄는지 좀 여쭤보고 틀린 분들은 뭐 아슬아슬하게 선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는 또 표차가 꽤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패인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부터 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들 혹은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틀렸으니까 제가 먼저 좀 하죠. 일단 저는 연초부터 이제 계속 뭐 해리스나 연초는 이제 바이든이었고 이제 6월 말에 토론회 망한 다음에 이제 후보 교체된 이후에 해리스인데 하여튼 일관되게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2020년 팬데믹 대선 이후에 미국에서 정말 처음으로 활성화된 조기 투표, 얼리 보팅이 민주당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청년층, 소수인종층, 그동안 이제 투표를 하루만 했으면 잘 못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니까 투표율이 올라갈 거고, 그 덕에 아마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걸 생각했었는데, 일단 뭐 제가 인정해야 되는 이제 패착, 잘못 본 가장 큰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면 공화당과 트럼프가 조기 사전 현장 투표를 굉장히 독려했어요. 저는 트럼프나 공화당은 여전히 사전 투표는 하지 마세요. 못 믿어요. 이거 뭐 의심스러워요. 라고 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여전히 공화당이 마음을 못 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사전 우편 투표는 여전히 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근데 사전 현장 투표, 사전 현장 투표는 엄청나게 나와서 꼭 투표하라고 트럼프도 굉장히 강조하고 해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나 이런 쪽에 이제 사전 현장 투표가 굉장히 비율도 올라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기 투표로 인한 민주당의 구조적 유리함 이런 거가 2020년 팬데믹 대선 딱 한 번으로 그치게 되는 이제 그런 지금 결과가 초래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제 뭐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결국 뭐 문제는 경제다라고 하는 1992년
버전, 그게 이제 재연되는 그런 양상이고, 인플레이션이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적은 1980년 지미 카터 대 레이건 대선 이후에 처음이다. 그래서 거의 44년 동안 인플레이션 대통령 선거는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폭발력, 파장력이 있는지는 사실 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정말 엄청난 파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대선은 7개의 경합주를 트럼프 후보가 다 이렇게 싹쓸이를 한 걸로 봐서는 이거는 비단 경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선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그런 대통령 선거 아니겠느냐. 그럼 뭐가 남냐면 이제 뭐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제 흑인 여성 후보에 대한 뭐 일종의 우리가 잘 아는 브래들리 효과. 뭐 이제 해리스 찍겠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투표장에 가서는 트럼프를 찍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엑sit 폴 중에 스트롱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변화를 가져올 후보냐 이것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또 하나 잠깐 짧은 정보는 65세 이하의 유권자들은 이 정도로 높은 물가 수준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흑인 여성 후보에 대한 어떤 좀 아직은 뭐 좀 거부감 내지 불안감 이런 거가 있고 막판에 그 소위 트랜스 애틀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성전환 운동선수들 관련돼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내용들을 공화당과 트럼프가 TV 캠페인 그 선거 동영상으로 집중적으로 한 2, 3주 이걸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리스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잘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한테는 뭐 경제야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런 트랜스 애틀리트라고 하는 이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간 근데 단순한 PC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트랜스 애틀리트의 그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이냐가 이제 숙제로 남아서 막판에 트럼프가 이제 차를 벌린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남았던 것이 어떤 배경이지 않나. 그래서 경제와 어떤 인종적인 차원과 문화적인 차원까지 다 아울러서 나중에도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과연 2008년 오바마 코올리션 같은 정말 그 미국 정치를 굉장히 많이 바꿀 2024년 트럼프 코올리션의 탄생이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플레 선거 문제인데 얼마 전에 일본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제1야당은 그 정치 쇄신, 정치 개혁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출구조사하면서 결과를 보면 그 인플레 문제, 그러니까 국민 생활 안정을 제일 중시했다. 그래서 국민민주당이라고 하는 소수당이 굉장히 큰 의석을 얻게 되는 것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인플레 선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선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손정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동의를 한 사람이라 지금이 아니면 뭔가 다시 이후로 올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해리스를 찍었는데 미국 정치론 학생들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머리로는 트럼프인데 마음으로는 해리스다. 여러 분야에서 봤을 때 진짜 해리스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딱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도 중요한 이슈지만 그래도 어볼션, 이미그레이션 같은 다른 그런 가치적인 요소가 그래도 해외사에게 좀 힘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경제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국 정치에서도 뭐 보팅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제일 유명한 모델이 이코노믹 보팅이고 사실은 이코노미 보팅에 따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코노미가 제일 중요한 셀런트한 이슈고 더군다나 레트로스펙티브 보팅. 과거에 그래서 어떻게 이코노미가 흘러갔냐에 따라 투표가 결정된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투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띠오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설명이 된다. 제가 그래서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경제가 사실은 지표상으로는 좋았잖아요. 거시경제 지표로는 주가도 높았고 하우징 프라이스도 높았고 근데 하우징 프라이스도 높고 주가도 높고 결과적으로 이득 본 사람들은 리퍼블리컨 파티 사람들.
하지만 반대로 이 인플레이션과 하우징 프라이스 높아지고 따라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높아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손해봤던 사람들은 노동자, 더군다나 voters. 즉 데모크래트의 코어 서포터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겪으면서 이탈된 사람들도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본 거시경제 또는 실물경제 지표상 데모크래트이 정말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경제 국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버션을 찬성하는 사람의 30%가 트럼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어버션, 이미그레이션 이슈 등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투표에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경제적인 이슈가 정말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너무 중요했지 않습니까? 대파 문제부터 해갖고 그래서 참 이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여전히 선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다시 재증명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해리스의 이 소위 그 인플레 대책이 좀 뚜렷한 게 있었나요? 해리스 선거운동은 이걸 피해나가는 방식으로. 네. 소극적으로 그렇죠?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예상이 틀렸는데 해리스의 등장 때 보여줬던 어떤 일시적인 붐 그리고 인기를 이제 규합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앞세워서 수락 연설까지 멋지게 한 것. 사실 컨벤션 효과는 트럼프는 원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인 자체 계속 그 컨벤션 효과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극적인 거는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드라마틱한 등장을 지지하고 지고 있는데 역전하고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 창이 열렸다. 그 경제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와 거리를 두고 어쨌든 거짓말이라고 할지언정 자신은 바이든 행정부랑 달리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모멘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해리스의 승리를 좀 점쳤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캠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어볼션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그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어떤 극우적인 파퓰리즘적인 그런 제노포비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여전히 전통적으로 유니버설하고 국제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냥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표명했던 것에 그치고 나머지 경제정책 진짜 중요한 방금 양준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젊은 세대 아직 그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한 어떤 크레딧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구체적인 게 없었다라는 평가가 저는 정당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리스는 캠핑을 망해서 이렇게 된 면이 크지 않냐라는 거고 그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민주당의 상상력 부족 그러니까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전에 오바마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20대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의 선거를 할 수 있어 너무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래트 파티는 진짜 너무 올드한 거고 원래부터가 이익 집단의 연합체로서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떤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압도할 수 없으니까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가 너무 심한 정당이긴 한데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오바마와 같이 20대의 어떤 사람들의 열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조차 만들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트럼프가 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만 마지막 캠페인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컨텐츠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면 해리스는 경제정책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방금 지적됐듯이 제일 중요하게 투표장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20, 30대의 지지조차도 끌어내지 못해서 사실 그들의 지지가 있으면 경합선거가 될 텐데 그것조차도 못했으니까 이 너무 첫날에 투표 턴아웃이 낮았나요? 네, 낮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레이셜 마이너리티 안에서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 비해서 턴아웃이 낮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세세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남성의 표가 특히 그 라티노 그다음에 흑인 남성의 표가 낮았고 그나마 투표를 한 사람들도 트럼프 지지율이 이전 2020년 선거에 비해서 높았다. 즐길 수가 없는 선거였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고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설명했을 때는 메시징이 분명히 잘못됐고 이것은 1960년대 인종정치, 아이덴티티 정치로 선거 전략을 짜왔던 그 뒤로는 크게 변한 게 없었던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안타깝게도 구조적인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맞췄는지 말씀드릴까요? 근데 사실 제가 아마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미국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췄다는 거는 운도 작용했다는 것일 텐데 제가 공항을 잘 알아서 맞춘 건 절대 아니고 일부는 제가 하는 직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저는 싱크탱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쏠린 것도 있고 트럼프가 될 것 같은 이유, 해리스가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수치랑은 상관없이 제가 공화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트럼프 때문이어서 공화당이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니 처음에는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절대 지지를 못 받다가 처음 일기 때는 뭐 전당대회 때 부를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인기도 없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니까 그래도 뭐 빅네임들을 안 왔어도 그래도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고 또 J.D. 벤스는 새로운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걸 보면 자신감도 보이고 왜 시야가 뭐 길다는 거잖아요. 장기를 본다는 거 그런 점들이 보였고 어쩌면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뭐 민주당에서야 트럼프가 weird하다고 이상하다고 폭력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이제 normalize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I don't care일 것 같았어요. 그런 점이 눈에 띄었고 공화당이 어떠한 정말 체질이 변했다라는 지금 인디케이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거고 그럼 해리스는 왜 불리했을까? 뭐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준비 시간이 너무 없다. 사실 여성 커리어 우먼으로서는 그보다 화려한 이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first of everything이었던 것 같고 게다가 뭐 아시아계 여성이니까 얼마나 더 힘든 게 많았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해서 그 자리까지 갔지만 어쨌든 인기 없는 대통령일 뒤를 이어서 그 준비할 시간이 없이 캠페인에 뛰어들었다는 점 되게 불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여성이었다는 점. 그건 저는 여성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성이었다는 점이 결코 유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낙태라는 문제로 여성들의 표를 결집을 시키려고 했던 그 전략 여성들이 꼭 낙태에만 더 페이버러블하고 더 센시티브한 건 아닌데 너무 약한 이슈가 아니었나. 사실 이민 장벽 이런 게 더 큰 이슈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지만 민주당이 너무 엘리트주의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못한다고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뭐 그녀의 성품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그녀의 출신은 엘리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데모크рат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트럼프를 조금 더 높게 가능성을 친 거지 저에게 무슨 해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마치 한국 정치 비유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한국의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나오면 사실 대통령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도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캘리포니아 출신이면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출신 정치인 혹은 캘리포니아인을 바라보는 미국 중서부 혹은 뭐 남부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어요. 물론 해리스는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고 법조인이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중서부나 남부에 열심히 일하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언제나 따라오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파트너인 J.D. 벤스가 캣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거를 건드린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그냥 중산층의 여성을 비하는 건 나는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뭘 알까? 일반적인 삶에
어려움을 알까라는 거를 정치적인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딱 건드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비열한 약간 백스태빙, 그런 그 사람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쩌면 당신들과 달리 그런 어떤 햄버거를 먹지 않는 사람이고 샐러드만 먹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애도 안 키워봤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경제적인 기회로 포장되는 그 민주당식의 그 팔러시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그 벤스의 그 인터뷰였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매우 고도로 계산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사실은 캠페인을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 선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우리 서정건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당파성 선거 혹은 양극화 선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왜냐하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패가 없을 때 원래 하던 레파토리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몰렸을 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지경이 되온 거고 그것은 민심은 뭐 대한민국 선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무섭게 심판을 한 거죠. 누가 선거를 잘했는지 무섭게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백그라운드 아까 블랙이고 피메일 이제 캔디데이트였는데 그 힘을 좀 못 받은 부분이 딱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특정 인종의 특정 계층의 그런 아니면 특정 젠더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전혀 없는 캔디데이트라 오히려 이질감이 있었고 부모님은 하버드 출신의 뛰어난 교수에 자라갖고서는 저 자질까지 간 사람과 실제 보통의 블랙 피메일과는 굉장히 좀 다른 그리고 블랙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들의 지지를 좀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자수성가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봤습니다. 트럼프는 더 하죠. 트럼프는 더 하죠. 더 하죠. 근데 애초에 리퍼블리칸 파티고 애초에 그거를 그렇게 표시하지 않죠. 리퍼블리칸 파티. 그리고 완전히 본인은 화이트 리치 그걸로 딱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사실 트럼프에 대한 공포,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못한 걸로도 볼 수 있는 게 2016년에 갑자기 트럼프한테 일격을 받아서 대통령 권력을 뺏긴 다음에 2020년 팬데믹을 겨우 틈타서 이제 권력을 찾아왔는데 그걸 또 뺏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전전긍긍함이 뭐를 못 만들었냐면 바이든은 이제 사퇴했을 때 그다음 대안 후보를 찾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낸시 펠로시가 잠깐 얘기했던 미니 프라이머리라든지 그쵸. 짧지만 경쟁을 해서 한번 국민들 앞에서 TV 토론을 하고 지지율 나오는 걸 봐서 한번 우리가 정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정당으로서의 여유? 그러니까 후보를 새로 찾는 그 과정에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가 트럼프한테 또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모습, 막 지지부진한 모습 이런 거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일사불란한 그 대오 정비가 오히려 독이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고 나서 다른 결과론이지만 그럼 그게 어디서 만든가 생각해보면 트럼프에 대한 공포, 자신 없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리스의 어떤 역량 같은 거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겨주기에 급급했던. 그러니까 만약 역량 부족이 있다면 그레천 위트머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빨리 이제 카메라 해리스라고 하는 후보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그 상황이 과연 뭘로 설명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역시 양당제 하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력 부족도 역시나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과감하게 해봤으면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 사실 트럼프는 팟캐스트 유명한 인플루엔서랑 3시간씩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비주류 채널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단 말이에요. 왜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다 리버럴이니까 약간 이런 그런 퍼셉션이 있었던 건데 해리스가 더 지지를 받았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그런 미디어의 성격도 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 전공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다 바꿔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읽지 못하고 선도하지 못한 해리스의 그 상상력 부족.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되게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아직 계속 퍼즐로 남았던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되는 그 과정이 제 입장에서 너무 빠르고, 뭔가 논의가 너무 없었어.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1차 디베이트 끝나고 바이든 나가야 된다. 했을 때 연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 정치하는 학자들이랑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데모크래트 파티, 스포터로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해리스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게빈 뉴섬 얘기 나오다, 게빈 뉴섬 너무 리버럴해서 안 돼. 샤피로가 낫지 않아? 이 대화에 해리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리스로 딱 돼버리고 뭔가 대동단결이 돼버렸잖아요. 그 과정이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너무 조바심 느끼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펀드레이징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해리스가 돼야 된다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캔디데이트의 퀄리티 차원에서는 사실 해리스는 조금 경쟁력이 없는 후보, 약간, 강한 캐릭터리스틱이 없는 후보로 약간 치부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등장하는 거 보고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상상력 부족, 그리고 약간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로 뭔가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역사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시카고에서 하기로 돼 있었던 거. 그 당시에서 민주당 사람들 머릿속에 1968년 시카고에서 우리가 망했는데 그때 허버드 후보를 프라이머리 없이 옹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 흑인들 막 시위하고 시카고 폴리스가 다 때려잡고 하는 과정에서 닉슨한테 헌납했는데 라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또 두려움. 이번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패배, 완전한 승리, 그게 너무 놀랍고, 이 파퓰러 보스로 승리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탈냉전 이후에 2004년, 그거야 테러의 전쟁 국면이니까. 그거 외에는 공화당이 파퓰러 보스를 이긴 적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인과학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가망이 없다. 저 백인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롬니 끝나고 나서는 대선 평가 보고서 해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파퓰러 보스까지 이기고 어느 거로 봐도 다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운티별로 봐도 전부 다 깔아앉았고 심지어는 동서부 해안 도시에서도 더 늘어났고 트럼프 표가 인종으로 쪼개도 성별로 쪼개도 다 약진한 스타일이고 해서 이거는 이 정도로 완전히 완승 또는 완패했다는 건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건 어떤 선거 캠페인이나 어떤 특수한 요인보다는 거대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거는 심판 선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MBC 그 엑시트 폴 쭉 봤는데 그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불만족스럽던 사람 비율이 워낙 높았고 그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트럼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고 바이든 정권의 지지도가 너무 낮았고 근데 그거의 핵심은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제하고 이민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느끼고 우리가 모델에 넣는 숫자 지표보다도 그냥 퍼셉션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95대 5 거의 이 정도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캠페인에 문제가 있다면 해리스는 그렇게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차별을 못한 거죠. 너 바이든이랑 뭐가 달라 했더니 나는 대통령이랑 똑같이 생각했고 바꿀 것도 없다 이래버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반전의 기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 꼭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걸 관찰하는 입장에서도 리버럴 바이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리스가 초반부에는 낙태 문제 계속 얘기했었고 뒤에 가서는 민주주의 이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지금 엑시트 폴 보면 의미가 없었던 게임인 것 같아요. 백인 여성 보면 없어요. 이동한 게. 그냥 트럼프 지지하던 비율 그대로 나왔거든요. 낙태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여성에게 확 그런 결집을 시키는 요소가 아니었는데 그걸 끝까지 밀고 간 거. 그다음에 뒷판에 가서는 계속 디모크라시 얘기했는데 저 이거 엑시트 폴을 보고 이것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다는 게 여성표 구체적으로 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여성 비율만큼 그냥 나왔어요. 안 움직였다는 거죠. 백인 여성들이 그때 막판에 보면 그 화장실에서 몰래 쪽지부터는 남편 눈치 말고 표가하세요. 몰래 찍으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어버이션 때문에 되게 분노해 있으니 그걸 동원해서 판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모크라시 굉장히 강조했는데 엑시트 폴 보니까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놓고 해리스랑 트럼프 누구 찍었냐 하니까 그냥 반반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화당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어. 이 엘리트 놈들이 다 해먹네. 우리가 그러면 트럼프를 찍는 게 민주주의야.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다는 해리스 쪽의 그런 워닝 사인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공화당 사람들은. 더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지금 시큐어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반반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슈는 트럼프냐 해리스를 가르는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왜 낙태와 민주주의를 계속 민주당에 밀어붙였냐. 또 우리는 또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그게 리버럴 바이어스인 것 같아요.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돼서 이런 거야말로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다. 이걸 갖고 우리가 트럼프를 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가진 의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 바이든 시절에 살기가 힘들어. 경제 너무 안 좋고 인플레이션 높고 이민자들 너무 많이 들어와. 그거로 딱 심판해야겠다고 매를 들고 기다리는데 해리스는 나는 바이든하고 똑같다 이러버리니까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불을 질렀고 다른 뭐 어떤 디바이딩 라인 없이 그냥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할 수 없이 그런 거냐 일부러 그런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미래와 직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거는 뭐 인플레이션으로 대책 없고 뭐 다른 이슈 국경 뭐 이미 다 망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선거 전략이 없다 보니까 민주주의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 리즈 첼이 불러다가 갑자기 선거 며칠 전날 뭐 파시즘 얘기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선거의 전략의 패착 같지만 한편에서 그러면 그 해리스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뭐 케어 이카노미나 오퍼튜니티 이카노미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물가 이렇게 높은데 또 돈 풀어? 라고 반감만 생길 거고, 뭐, 데이비드 브룩스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엘리티즘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 쪽에서 알면서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선택을 할 수 없이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여기가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냐, 이런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리버럴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버니 샌더스가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워낙 뭐 그 빅 도너들, 뭐 미디어, 엘리트 이런 사람들하고만 똘똘 뭉쳐서 월스트리트 그래서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얘기한 그런 맥락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트럼프 코올리션이나 트럼프의 완승이 앞으로 4년 후에도 지속될 것이냐 놓고 볼 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럼 트럼프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냐. 해리스가 해결 못하는, 뭐 바이든이 해결 못하는 인플레이션을 그럼 트럼프 해결할 수 있냐. 그것도 어렵지 않냐. 특히 4년 안에. 근데 레이건만 해도 8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82년부터 좋아져서 84년 막 좋아져서 완성하고 85년에 플라자 협정하자 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안 내려가면 또 민주당 쪽에서 반격의 기회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뀐 거는 트럼프한테는 민주당한테 없는 이 비밀 무기 병기가 있는 게 뭐냐면 텍스컷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트럼프식의 대규모 텍스컷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닌데 지금 2025년에 익스파이어 되기로 돼 있는 소위 트럼프 텍스컷 2017년 12월에 통과시켰던 그걸 이제 내년에 미국 의회를 통해서 단순 과반으로 이거는 필리버스터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익스텐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있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디스포저블 인컴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버먼트 스펜딩을 하든 텍스 컷을 하든 거버먼트 레비뉴 적자는 마찬가지지만 이 유권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는 그대로지만 내 디스포저블 인컴이 늘면 간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굉장히 코퍼레이트 텍스 법인세 얘기만 하지만 이게 일반 텍스 코드도 바꿔가지고 굉장히 중산층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는 지금 이게 텍스 컷이거든요. 이걸 익스텐드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2028년 대선도 그 이후도 지금 트럼프로 굉장히 많이 쏠려있는 이 뭔가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공화당이 다인종 노동자 중심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지속될 건지가 이제 앞으로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민주당 쪽에 없는 정책법을 17년에
12월 했는데 내년에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만료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장하는 그 법안 통과를 내년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인 입법 과제가 되는 거죠. 사실 미터럼 일렉션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2026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경제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게 사실은 처음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아규먼트 이거였습니다. 야, 너네 근데 거시경제 지표 봐. 너무 좋아. 인플레이션 높은 거 맞는데 트럼프 시대 때보다 지금 더 좋아. 이런 거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꼈던 건 컨슈머 센티먼트는 그렇게 날아간다. 말씀하신 디스포저블 인컴은 그렇게 따라오질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보이지가 않으니까. 거시경제는 좋지만 리얼 인컴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의 그런 텍스 컷이나 앞으로의 경제 정책으로 많이 디스포저블 인컴이 올라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그대로여도 사람들이 컨슈머 센티먼트가 좋아짐으로써 사실은 실물 경제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도 사실 딱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차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트래프 정책 같은 경우 보면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가 없는 정책이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건데 그럼 미터럼 일렉션에서 이코노미 측면에서 트럼프가 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변수가 있더라고요.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트럼프의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